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인생의 반을 넘게 살아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지요. 그렇다고 더 살아도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어서 매 순간을 조심스럽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소원이라 할 건 가족들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사는 것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그저 큰 욕심 없이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도 잘 살아질까 말까인데 말이죠. 불과 반년 전에 저희 가족에게는 남들한테는 말 못할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가족들 모두 이번 사건을 겪게 되면서 사는 게 뭔가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때가 있었네요. 그래도 자식 앞에서는 언제나 강한 엄마여야 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게 망가진 제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지금은 이혼을 해서 둘이 남남이지만 그래도 제게는 참 고맙고 하나뿐인 며느리였죠. 비록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았지만 말이죠. 이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것들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저는 딸 셋을 연년생으로 낳고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시댁은 전통적인 유교 풍습을 따르는 집안이었어요. 제사도 많았고 명절에는 집안의 여자들은 일주일부터 아버님 댁에 가 있어 명절 준비를 해왔죠. 아버님은 한 번 드리는 제사에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셨네요. 항상 한복을 갖추어 입고 조상들께 예를 다하셨던 분이셨죠. 저는 그런 집안의 맏며느리였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어도 여자는 부엌에서 먹었고 남자는 안방 한가운데서 먹어야 했죠. 시댁에서 살았던 저는 결혼생활 내내 아버님 식사를 챙기며 항상 부엌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아버님은 꼬장꼬장하시고 가부장적이시며 성격도 불같으셔서 아버님의 말이 곧 집안의 법이었어요. 반면 어머님은 아버님의 기에 눌려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시는 분이셨네요. 그래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시집와서 2년이 되는 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때부터 집안의 대소사와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신랑 밑으로는 여동생만 2명이 있어요. 어째서인지 이 집안은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죠. 그런 집안에 저는 딸만 셋을 낳았으니 아버님은 얼마나 저를 못마땅해 하셨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온갖 구박을 받으며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부엌 일이며 농사일이며 집안의 여자들이 하는 일들을 모두 참견하시고 봐야 직성이 풀리시는 성격이셨죠. 그러던 제가 시집을 오고 딸 셋을 낳는 동안 7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뜻밖의 임신을 하게 되면서 집안은 항상 긴장 속에 있었네요. 덩달아 아버님의 잔소리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들이어야만 했었죠. 그래서인지 그렇게 무언가를 간절하게 빌었던 적은 아들을 임신했을 때가 처음이었네요. 그런데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다행히도 저는 아들을 낳았고 그때부터 제 시집살이는 사라졌어요. 아버님은 아들을 낳아준 저를 처음부터 예뻐하신 사람처럼 태도가 확 돌변하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다정하시고 웃음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네요. 아버님은 새 손녀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지만 진석이가 태어난 후로는 오직 진석이가 아버님의 전부였었죠.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다지만 아버님의 손자 사랑은 정말 지극정성이셨습니다. 어린 누나들은 항상 부엌에서 밥을 먹었는데 진석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8살이 되도록 밥을 떠먹여 주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애플은 나빠진다. 아버님 무릎 상하신다 해도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본인 편하신 대로 하셨네요. 진석이가 이제 할아버지 무릎에서 밥 먹는 게 힘들다고 말하자 그때부터 마주 앉아 식사를 할 정도였어요. 학교에 들어갈 때는 항상 데려다 주시고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마중 나가시는 정성도 보이셨죠. 그래서인지 진석이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저희보다 할아버지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한 번은 첫 월급을 탔는데 저와 남편 선물은 없고 할아버지 선물만 사와서 내심 서운했던 적이 있었죠. 할아버지, 첫 직장에서 월급 받아서 샀어요. 아니,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사? 이게 얼마요? 월급으로는 택도 없을 텐데. 진석이가 할아버지께 선물한 건 바로 오토바이였어요. 그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과 월급의 반을 들여 할아버지의 낡은 오토바이를 새 오토바이로 바꿔드렸죠. 저와 남편은 당연히 서운한 것도 있었지만 내심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효도를 아들이 해주는 것 같아 고맙기도 했었네요. 그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준 아들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멋진 남자로 자라주었어요. 직장도 좋았고 인물도 좋아서 주변에서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는 제의도 많이 받았죠. 누나들은 모두 출가하고 각자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진석이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네요. 그게 저희 집안의 가장 고민거리였습니다. 아버님도 나이가 드셨고 마지막 소원이다 할 정도로 진석이의 결혼을 보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40이 다 되도록 집안에 여자를 데리고 온 적이 없어서 저와 남편과 아버님은 항상 전전긍긍했습니다. 우리 장손주는 주말인데 애인 만나러 나왔나? 안 보이네. 아버님 꿈 깨세요. 애인 만나러 간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달 전부터 조기 축구회에 가입했다고 거기 갔어요. 축구? 내일 모레가 40인데 그 나이에 무슨 축구야? 몸 다치게. 내가 이 녀석을. 아이고 혈압 오르세요. 이제 저희 말 듣나요? 저희가 이럴수록 진석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안 든다니까요.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아버님 혹시 알아요? 저희가 내색 않고 묵묵히 기다리면 어디서 참한 며느리 데려올지. 성질이 워낙 급하신 아버님은 매일매일 진석이 여자 없니? 라는 말만 하셨네요.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진석이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주변에 여자들도 많고 데이트 간다며 나가기도 하는데 결혼한 여자가 있다면 누군가를 집에 데려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진석이를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너 만나는 여자 없어? 이제 나이도 있는데 결혼 생각해야지. 누나들 봐봐. 아웅다웅해도 자식 낳고 잘 살잖아. 그게 인생 사는 재미야. 만나는 여자는 있는데 결혼은 안 해. 나한테 시집 오면 그 여자 인생 너무 불쌍해. 그리고 나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편해. 엄마랑 할아버지가 마음 접으세요. 너 행여나 할아버지한테 그 말했다가는 우리 집 불초장 난다. 눈 가리고 너 묶어서라도 결혼시킬 기세야. 할아버지 안심하게 지금 만나는 여자라도 집에 한번 데려와봐. 생각해 볼게요. 아들은 도통 깊은 속내를 말하지 않고 항상 두리뭉술하게 돌려서 말했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걱정이 많다며 할아버지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아들의 약점인 것 마냥 언제나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약한 아이였기 때문에 아들도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결혼에 대해서 미지근하게 나올 때 아버님은 원래 앓고 계셨던 지병인 고혈압과 갑자기 찾아온 치매 증세가 나타나 집안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버님이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셨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네요. 오토바이가 남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고 아버님이 자기 집이라며 집주인과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주소랑 가족들 번호를 대라고 했지만 기억이 없으셨던 아버님은 내 집이라며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셨고 결국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오토바이 번호를 통해 저희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 처음 아버님이 치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고 남편과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었죠. 아버님의 증세는 저희 부부의 생각처럼 치매 초기 단계였고 아버님을 뺀 가족들은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치매를요? 말도 안 돼. 하루아침에 사람이 그렇게 정신을 놓는다고? 건망증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넌 건망증으로 집 주소를 잃어버리냐? 네 할아버지가 평생을 사셨던 집이야. 지금은 이 정도지만 할아버지 케이스는 치매 속도가 빠를 거라더라. 진서가 그러지 말고 너 만나는 여자 있다며. 진지하게 결혼 생각해 볼 수는 없니? 오늘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치매라는 진단받고 표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 그런데 나한테 그러시더라. 진석이 결혼하는 것까지는 보고 죽을 테니까 나보고 본인 좀 잘 챙겨달라고 하셨어. 엄마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본인은 그렇게 아프시면서 온통 네 생각뿐이시더라. 제 말에 아들은 알겠다는 말만 하고 할아버지 옆에서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들은 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항상 아들 편에 서서 아들을 지지하고 저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아프고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퇴근 시간에 저만 따로 보자며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단둘이 보재? 집에서 이야기해도 될걸. 실은 나 만나고 있다는 사람 나보다 어려. 그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해서 헤어지기도 많이 했어. 그런데 항상 먼저 붙잡아 주더라고. 몇 살 차인데? 요즘 연하 연상 커플의 유행이라더니 우리 아들이 그랬네. 너 누나들 때문에 자꾸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 결혼하면 제사는 나까지만 하고 우리 며느리는 제사 안 치르게 할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많이 어린데? 아들이 나이가 있던 터라 아들보다 어리다는 여자라고 하니 내심 좋더군요. 그런데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니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10살 차이야. 내가 나랑 결혼하면 애도 못 낳고 나이도 많은 사람의 대머리가 돼도 좋으냐고 물었는데 민경이는 그래도 좋대. 신혼만 셋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도 그냥 내가 뭘 해도 다 좋다네.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아이고, 이 헛똑똑이야. 10살 차이가 뭐가 어때서 너를 그렇게 깎아내려.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런 말을 해. 아주 이 엄마 속을 뒤집어 놔. 잔말 말고 너 좋다고 하면 됐지. 뭘 더 망설여. 집에 한번 데려와. 할아버지가 알면 좋아하시겠다. 아들의 의기소침한 말에 집에 돌아오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3, 4살 차이일 줄 알았는데 10살 차이라서 놀랬네요. 그렇다고 아들의 나이만 많았지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괜히 주눅이 들어있는 아들을 보는 게 속상했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쁘다는 말처럼 저도 제 아들이 최고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 했지만 힘없는 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잠이 오지 않자 결국 아들한테 전화해서 다시는 널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고 당당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를 소개받는 날이 왔고
아들은 10살이나 어린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은 저희 집이 잔칫날이었네요. 저는 아침부터 딸들을 불러 음식을 장만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어떻게 시간이 간 줄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흘러 아들이 올 시간이 됐고 예비 며느리를 맞았네요. 참 예쁘고 어려서 유리 같았습니다. 행여나 신우들이 많다고 무서워할까봐 딸들에게 최대한 얌전히 있으라고까지 했었죠. 제 생각에는 아들이 결혼을 자꾸 안 하려는 게 누나만 셋인 집에 시집올 여자가 어디 있겠네고 생각했던 것 같았거든요. 저도 시어머니이자 며느리였던 터라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예비 며느리에게 정말 잘해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었죠. 저희 집은 딸은 흔했지만 며느리는 귀한 존재니까요. 그날 아버님은 예전처럼 정신이 또렷하셨고 드디어 만나게 된 예비 손주 며느리를 보면서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저희 가족은 그 모습을 숨죽여 보았네요. 손주 며느리를 내가 이제야 보네. 우리 진석이 잘 부탁해요. 아이고 아버님, 그렇게 갑자기 우시면 어째요. 사람 놀라게. 우리 아버님도 눈물이 다 있으시네.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울어요? 실컷 눈에 담아야지. 좋은 날이니까 울지. 우리 친성이 결혼하는 거 보고 이 세상 떠나는 거 했는데 이제 내 소원은 다 이루었네. 아들은 아버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을 참기 위해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다주고 온 아들은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오늘 할아버지 정신 완전 또렷했지? 얼마만이야? 네가 할아버지한테 효도했지. 민경이는 뭐래? 우리 가족 다 좋대. 워낙 사교성도 많고 밝아서 괜찮아. 그리고 나 결혼할까봐. 이렇게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데 진작에 할 걸 하는 후회도 들었어. 우리 아들 잘 들었네. 우리 쪽이 급하니까 민경이랑 상의해서 상견례 날 잡아봐. 아들 입에서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행여나 할아버지와 저희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억지 결혼을 할까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고 말해주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그 후로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들으신 아버님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복지관도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셨어요.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 아들의 결혼식 날이 왔고 결혼식은 성황리에 마쳤네요. 다행히 아버님은 모든 걸 눈에 담으셨고 기억도 또렷한 상태에서 진석이의 결혼식을 무사히 보았습니다. 그 후 아버님의 치매 증세는 거짓말처럼 서서히 깊어졌고 이제는 거동마저 불편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저를 불러 아버님이 손주 며느리를 집에 불러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며느리를 불러 2시간만 아버님을 봐달라고 한 채 미루었던 병원을 다녀왔었네요. 아버님, 오늘 손주 며느리랑 재미있게 놀았어요? 아, 재미있게 놀았어. 내가 선물도 주겠다고 했다. 와, 우리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다. 나랑 살면서 손주 며느리랑 예뻐하시기에요. 너는 딸만 낳았잖아. 뭐가 예뻐? 하나도 안 예뻐. 서운하네, 우리 아버님. 내가 진석이 낳은 건 기억도 못 하시나 봐. 아버님이 치매가 온 뒤로는 자주 제 감정을 표현하면서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대화를 해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저녁 준비를 하는데 낮에 아버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더군요. 어머님, 저 하루빨리 아이 가져야 할까봐요. 할아버님이 저 임신하면 선물 주신대요. 아직 선물이 뭔지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궁금해서라도 아이 가져야 할까 봐요. 아버님이 그래? 아버님이 선물 준다고 하셨으면 주실 거야. 그거 아니더라도 빨리 아이 가지면 우리야 좋지. 며느리는 그 후부터 임신 계획을 짜고 있다며 아이 갖기 위해 좋은 음식들이 뭐냐며 저에게 물었고 함께 장을 보며 임신이 될 날만을 기다렸네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며느리는 집안 식구들을 다 집으로 모이게 한 뒤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신 6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아버님과 저희 가족에게 축하해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린 아이여서 딸이든 아들이든 그저 건강하게 출산만 해달라고 했네요. 그런데 모든 가족이 다 기뻐하고 행복한데 저희 아들만 얼굴이 굳은 채 근심이 많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이다 보니 아들이 더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무슨 문제라도 있냐며 물었지만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만 하고 넘어갔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들과 더 대화를 못했던 게 후회가 많이 남더군요. 그렇게 며느리의 임신은 저희 집의 경사이자 축복이었죠. 하루는 아버님이 며느리를 몰래 불러 귓속말을 하는 걸 제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며느리는 아버님의 말을 듣고는 화장실로 가더군요. 그 틈에 제가 아버님께 장난스럽게 한 소리 했네요. 아버님, 저는 안 보여요? 손주 며느리만 그렇게 예뻐하실 거예요? 저 서운하려고 그래요. 너는 딸만 낳았잖아. 예쁘긴 뭐가 예뻐. 아버님은 항상 저를 보면 그 이야기만 하셨어요. 뭐 사실이기도 했고 편찮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항상 넘겼습니다. 그래도 가끔 몰래 저한테 10,000원, 20,000원 돈이 생기면 제 주머니에 찔러주시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만들었다며 플라스틱 구슬 목걸이도 주시고 했네요. 말은 거치셔도 나이가 드시니 성질이 다 죽으셨는지 그저 제 눈에는 아이가 되어가는 아버님이 안쓰러웠습니다. 한참을 아버님과 이야기하는데 화장실에 간 며느리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스런 마음에 화장실을 가봤어요. 저희 집이 오래돼서 화장실 문이 안 잠기고 꼭 엄지손가락 길이만큼 열려지는데 그 틈에 며느리의 기괴한 몸짓을 보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네요.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기괴한 춤을 화장실에서 추며 생쇼를 하고 있더군요. 팔이며 다리며 아주 무아지경으로 흔들어대는데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여서 제가 모른 척 말을 건넸습니다. 민경아, 우리 장 보러 가자. 그제서야 며느리는 정신이 돌아왔는지 기괴한 춤을 멈추고 나가겠다며 화장실에서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나오더군요. 임신된 게 그렇게 좋아? 무슨 춤을 그렇게 요란하게 춰? 화장실에서 나오는 며느리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며느리는 보셨냐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드디어 선물을 주셨다는 말도 했어요. 저는 좋겠다면서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선물이기에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냥 웃고 넘겼네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만삭이 된 며느리가 하루는 저희 집에 와서 아버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과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웃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어요. 점심으로 국수를 간단히 차리고 며느리와 먹으려는데 며느리가 보이지 않자 혹시라도 어디에 쓰러져 있나 싶어 찾아 나섰는데 글쎄 이번에도 화장실에서 기괴한 춤을 추며 기뻐하는 며느리가 보이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화장실에서 그런 춤을 추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별나다라는 생각을 했네요. 그래도 이제는 만삭인 몸이라서 그런 춤을 추지 말라고
화장실 문을 열며 한마디 해줬습니다. 민경아, 무슨 춤이 그렇게 흉하니? 너 몸도 무거운데 그만해. 어머님, 제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할아버님이 저 임신하면 선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선물인지 아세요? 그게 뭔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용돈이나 복지관에서 만들어 온 작품 정도가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놀랄 만한 말을 듣고 말았네요. 저한테 땅 문서를 주셨어요. 며느리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변기 뚜껑에 올라서더니 구멍난 천장에 붙어있는 판자를 주먹으로 치더니 안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봉투를 보자 도대체 아버님은 언제 이런 걸 여기에 갖다 놓으셨는지 황당했었죠. 이걸 아버님이 널 주셨다고? 우리 며느리 좋겠네. 진석이랑 네 시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라. 이건 아버님이 네가 예뻐서 주시는 거니까. 그럴까요? 진짜 이거 저 받아도 되나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 아까 제가 너무 기뻐서 춤춘 이유가요. 실은 이 땅이 재개발이 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요. 주소 확인해보니까 이 땅이 맞더라고요. 정말? 우리 며느리 로또 당첨됐네. 이제 너희 애 낳고 인생 필 일만 남았다. 네가 우리 집 복덩이야. 축하해. 아버님이 이런 땅이 있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그 땅이 재개발이 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아버님한테 서운하기도 했네요. 한평생 아버님 수발 들며 인생을 보냈는데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며느리가 잘 되면 우리 아들도 잘 되는 거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아버님이 손주 며느리에게 준 건 진석이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을 때 아버님은 아침에 후산을 당하셨네요. 너무나 허망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일주일만 더 살다 가시지.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황급히 가셨는지. 진석이 네 아들 보면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 거야. 있는 병도 다 나으셨을 텐데 그렇게 가셔서 어쩌니. 그러게요. 할아버님이 우리 행복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사람 가는 게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바라시던 증손주를 못 보시고 가셨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아들 녀석은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준 땅 문서도 잊을 만큼 아들 내외의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런가 싶었죠. 며느리가 조리원에 있는 2주 동안 매일같이 술을 먹는 아들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버님을 잃고 힘들었을 아들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큰소리치고 말았네요. 너 계속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거야?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너만 슬퍼? 왜 이렇게 못났어? 아버님 가시고 새 생명 왔으면 더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네 새끼는 안중에도 없고 이렇게 술만 마실 거야? 엄마는 모르면 그냥 계세요. 나도 애쓰고 있다고요. 아들은 또 두루뭉술하게 말을 하며 괴로워하더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누나들은 가정 꾸리며 잘 살고 있는데 왜 막내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속을 썩이는지 답답할 노릇이었죠. 이제 3일 있으면 민경이 조리원에서 나와. 민경이랑 네 아들 얼굴은 제대로 본 적 있어?
병원에서 보고는 한 번도 조리원 안 찾아가 봤지? 민경이가 너한테 무슨 실수라도 했니? 아무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시기랑 출산이 겹쳤다지만 그래도 네 자식이 태어났는데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니야. 민경이 조리원에서 나오면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저 이만 가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말고야. 민경이한테 전화라도 자주 좀 해. 여자가 출산하고 나면 몸이 얼마나 망가지는데 우울증도 올 수 있다는데 네가 자꾸 그렇게 쌀쌀 맞게 굴면 민경이가 얼마나 슬퍼할 거야.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고 있자니 속상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잔소리를 안 하고 싶었지만 터진 입에서는 자꾸 못난 아들에게 잔소리만 나왔네요. 남들은 내일이라도 자식 얼굴이 보고 싶다고 난리인데 왜 이렇게 정이 없는지 걱정이 많았죠. 아들이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슬픔에 힘들어하는 동안 저는 며느리를 지극정성 돌봤습니다. 딸만 셋이었던 터라 산후 몸조리는 웬만한 전문가보다 나았죠. 그렇게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집으로 온 날, 저 역시 아들네 집에서 함께 손주를 봐주며 한 달 정도 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신생아를 데리고 집으로 와 쉬고 있는데 아들은 퇴근을 하고 역시나 술을 먹고 집으로 오더군요. 며느리 보기에 민망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아들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진서가 오늘 무슨 날인 줄 알면서 또 술이야? 너 진짜 정신 안 차릴래? 안방에 아이와 함께 있던 며느리는 큰 소리가 들렸는지 거실로 나왔고 술에 취해 있는 아들을 보자 한숨을 내쉬더군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 사람도 회사 일로 힘들고 정신 없겠죠. 제가 이해해야지 어쩌겠어요. 진정하세요. 당신 씻고 우리 아들 얼굴 봐야지. 민경아, 내가 다 미안하다. 아직도 할아버지 이런 슬픔이 큰가 봐. 네가 이해하렴.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은 내고 있던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거실 바닥에 던지며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정민경, 우리 아들? 너 진짜 끝까지 그럴래? 아들의 눈에는 도끼가 서린 듯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와 며느리는 당황하며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진서가, 너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얌전히 있는 네 섹시한테 화를 내?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엄마 앞에서 이게 무슨 행동이야? 그리고 네 아내 출산한 지 3주도 안 됐어. 어린 아들도 있는데 싸울 거야? 엄마, 지금 저 안방에 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저 아이, 내 아들 아니야. 아들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술기운에 하는 이야기라지만 어느 아빠가 자기 자식을 부정하는 말을 부모 앞에서 하겠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들에게 물었네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우리 행복이가 네 아들이 아니야? 민경이가 들으면 서운하지. 장민경, 말해봐. 분명 결혼 전에 내가 말했지. 아이 못 가져도 나랑 결혼할 수 있냐고. 그런데 저 아이 누구 아이냐? 어디서 남의 아이 임신해 와서는 내 아이라고 거짓말 치는데? 당신 그 말 그냥 하는 말 아니었어?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지. 얘 당신 아이 맞아.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반박했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하며 두 사람의 말을 듣기만 했네요. 난 무정자증이야. 대학 졸업하고 검사했었어. 그런데 내 아이라고? 거짓말.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이런 일로 거짓말을 왜 해? 너 나랑 결혼하고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충격에 또 충격의 연속이었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군요.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네가 처음에 임신이라고 했을 때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알아? 난 정자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임신을 해서 왔는지. 그날부터 내 정신이 아니더라. 네가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우리 가족들이랑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서 차마 아무 말도 못했어.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만 참자. 나만 참고 버텨보자 했는데 아이고 이 멍충아.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라도 이야기를 하든가 아님 네 아빠한테 묻던가 해야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이 사단을 만들어? 어떻게 그래? 민경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하냐고. 다들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날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그때는 애가 없으니까 현실감이 없어서 남의 아이지만 그래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컸어. 모르는 아이 입양에서도 잘 키우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었다고. 아들은 그동안에 힘들었던 심정을 모두 토해내듯 말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군요. 그런데 아이를 본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어. 난 착한 사람이 못 돼. 내 애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키울지 자신도 없고 내 아내가 바람펴서 낳은 자식을 어떻게 보고 살아? 민경이가 날 배신했다는 것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데 아이도 민경이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 엄마 미안해. 그제서야 며느리도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아들의 말을 인정한 듯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에게 상처를 준 며느리가 너무나도 괘씸했습니다. 제 앞에서 울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미 서로의 신뢰가 깨진 결혼인데 붙잡고 있어봤자 두 사람만 힘들고 방에서 울고 있는 아기는 또 무슨 죄인가요? 결국 저는 최후의 통첩 마냥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민경아, 네가 말해봐. 정말 우리 행복이가 진석이 아이가 아니니? 너 도대체 우리 집안에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마음에 상처를 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란 걸 전혀 몰랐어요. 오빠가 항상 잘해줬고 아이 없이도 우린 잘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그 말이 이런 말일지는 몰랐어요. 저도 오빠가 무정자증이었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할아버님이 땅 주신다는 말 때문에 임신하고 싶었어요. 그 땅 가지고 싶어서요. 너 지금 이 상황에 진석이가 사실대로 말 안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니?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면 뭐? 결혼하고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바람핀 건 괜찮든? 이렇게 모두 알게 된 거 너희들 이혼해라. 며느리는 결국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들은 외도를 저지르고 남의 아이를 낳은 며느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아들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고 며느리와 아이는 사돈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네요. 그런데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데 저희 남편에게 고소장 같은 게 날라오더군요. 내용을 보니 돌아가신 아버님의 땅에 대해서 며느리가 공동 명의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며느리의 행동이 괘씸했습니다. 아버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은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손주를 낳아주는 명목으로 주겠다는 건데 며느리가 생각을 해도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았었죠. 저희는 절대로 그 땅을 두는 두고 뺏길 수가 없었고 결국 땅 문제로 소송 준비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신우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를 모두 한 상태였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며느리의 행동이 황당할 뿐이었죠. 저와 남편은 화장실 천장에 있는 땅 문서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러 갔었습니다.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땅의 명의는 제 남편과 신우들로 되어 있었죠. 변호사는 저희 사연을 듣고 웃더군요. 며느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네요. 또 저희 쪽에서 아버님의 치매 진단서를 가지고 몰아가면 더 유리할 거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땅을 주겠다는 아버님의 말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있거나 각서가 있다면 모를까. 저희에게 유리한 소송일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집에 가는 내내 저 혼자서 실실 쪼개는 걸 보자 남편이 왜 그렇게 웃냐며 뭐 좋은 일 있냐고 묻더군요. 아니 민경이 말이야. 아버님 땅 문서 받고 좋다며 화장실에서 춤추던 게 생각이 나서 아무 효력이 없는 종이장 가지고 그 생쇼를 한 걸 보면 얼마나 웃긴데. 당신도 웃을걸? 민경이가 춤은 참 못 춰.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을 한 후 아들은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와 사돈댁에 들어간 후 아이만 부모님께 맡기고 따로 산다더군요. 한 번은 진석이에게 연락을 해와서 만났는데 글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다시 합치자는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 두고 내가 바람핀 거 정말 미안해.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돼? 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우리 이혼했어. 법적으로 이미 남남이라고. 이제 와서 뭘 다시 시작하고 말고 해. 너 젊고 잘 나가잖아. 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거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오빠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비록 바람피긴 했지만 그냥 실수고 장난 같은 거였어. 나 이제 다른 사람 됐어.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오빠 한 사람만 보면서 오빠한테 잘할게. 이혼한 게 뭐가 중요해? 다시 잘 사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 그러면서 며느리는 아이에 대해서도 말하더랍니다. 아이는 자기 부모님이 키우기로 했으니 제 아들과 그 아이가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며 제 아들 앞에서 함께 살자며 눈물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만 좀 해. 넌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 아들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자리를 뜨려 했고 며느리는 평생 아이가 없어도 되고 제 아들만 있으면 된다며 아들을 못 잊고 한동안 힘들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로 아들은 직장도 옮기고 다시 새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죠. 한 번은 아들에게 너는 마음이 어떠냐고 물으니 그걸 몰라서 묻냐며 다시는 얼굴 보기 싫다며 정을 확 뗐었네요. 한때는 집안의 복덩이라며 예뻐하고 아껴준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어디에 있는 아들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어주었으면 하네요. 누나들도 막내가 걱정이 됐는지 주말마다 자주 모이는 일들이 많았고 조카들도 많았던 터라 집이 시끌벅적했죠. 그러다 보니 아들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만 열중하겠다고 하더군요. 부모의 마음 같아서는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고 얼굴 보며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영상 사연을 보면서 저보다 더 아프고 기막힌 사연을 겪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게 다 남의 일일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인생 참 별거 없구나 싶기도 하네요. 여러분도 지금 순간이 가장 귀하고 감사한 순간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이제는 너무나 외롭고 보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하염없이 실종된 남편을 기다리는 것도 이젠 지쳐만 가네요. 남편이 실종된 지 어느덧 5년째. 고기잡이 배를 타고 폭풍우에 휘말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기에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해야 맞지만 왜 이렇게 남편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는지 오늘도 하염없이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50대 후반의 아내랍니다. 그렇게 바닷가 마을에 살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고 있는 제게 김씨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제 죽은 남편 기다리는 거 그만하고 다른 남자 한번 만나봐. 그렇게 말을 하길래 난 김씨 아줌마에게 다 늙은 나이에 다른 남자가 어딨냐며 그리고 남편이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도 없지 않냐고 말하니까 김씨 아줌마는 나에게 정씨 어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씨라면 얼마 전에 호리비가 된 우리마을 남정네인데 뜬금없이 정씨와 짝을 맺어주려는 이 아줌마. 난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며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친척보다 가깝게 지내온 남정네를 지아비로 어떻게 맞이하냐고 말을 하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며 오히려 그게 좋은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전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고민이 되던지 어차피 외롭기도 하고 이제는 저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정씨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소고기 한우가 담긴 봉지를 건네주면서 이거 읍내에서 사왔다며 먹으라고 말을 하는데 난 웬 한우냐고 말을 하니까 말을 막 얼버무리지 뭐예요. 그러고 보니 정씨가 나를 보는 눈빛도 평소와 다른 것 같고 어느덧 나도 정씨가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답니다. 아무튼 소고기를 주러 온 정씨를 그냥 돌려보내기 뭐해서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정씨가 집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가 일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니까 이것저것 끝내고 저녁 7시쯤 되었답니다. 전 술상을 봐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정씨와 술 한잔 마시고 싶었거든요. 정씨는 나에게 웬 술상을 다 봤냐고 하길래 그냥 정씨랑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나 하며 술 한잔 같이 하자고 하니까 정씨가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난 벌써 과부로 산지 5년째라고 하면서 이 나이에 남자 없이도 잘 살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며 이 나이가 되니 더욱더 외롭고 더욱더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씨 또한 자기 역시도 마누라 죽은 지 석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벌써부터 새 장가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죽은 마누라에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너무나도 적적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서로 찌릿찌릿 전기가 통한 듯 서로 짜릿한
눈빛 교환을 했고 급기야 그 자리에서 그만 다음 날이 되었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니 어제 먹은 술상이 머리맡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자리를 보니 아무도 없었고 정씨가 갔나 싶었답니다. 분명히 어제 정씨랑 눈빛 교환을 한 뒤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한 것 같은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씨와 술을 마신 그날부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은 생각도 안 나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이상하게 자꾸만 정씨만 보고 싶은 거예요. 정씨가 다시 우리 집에 와줬으면 좋겠고 정씨가 나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줬으면 좋겠고 정씨가 먼저 나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면 솔직히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런 마음들로 어느덧 정씨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 때쯤 일터에서 김씨 아줌마랑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 김씨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냐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말하는 거냐고 하니까 나보고 하는 말 혹시 정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정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난 대체 왜 그러냐며 저번에는 정씨 한번 만나보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김씨 아줌마가 하는 말이 자기도 그냥 마을에서 호래비가 된 정씨가 안 됐고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연결해 주려고 한 건데 글쎄 정씨 참모습을 보고는 큰일 날 뻔했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정씨의 참모습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니 마을에 요즘 빨랫줄에 걸어놓은 빨래들이 없어지는 거 알고 있지 않냐며 그래서 나도 그렇다며 얼마 전에 걸어놓은 양말 한 짝이 없어졌다고 말하니까 자기는 고작 양말 한 짝이겠지만 김씨 아줌마는 고쟁이가 없어졌다고 말했고 다른 아낙들도 제각각 빨랫줄에 걸어놓은 옷들을 도둑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정씨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을 하니 그 범인이 정씨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하는 김씨 아줌마. 난 그래서 그게 정말이냐고 하니까 정말이라며 그런 이상한 취미가 있는 남정네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절대 정씨랑 엮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씨에게 정이 뚝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정씨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찰나 정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답니다. 이번에는 날씨 추워지면 입으라며 점퍼 한 벌 사와서 저보고 입어보라고 하지 뭐예요. 저는 고마움도 잠시 왠지 우리 집 빨랫줄에 걸린 옷들을 또 훔쳐갈까봐 자꾸만 정씨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냉랭하게 이렇게 말을 했죠. 옷은 옷하러 주는 거냐며. 혹시나 내가 그쪽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 추호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곤 저번에 같이 보냈던 건 정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둘 다 술을 먹어서 실수였다고 말을 하니까 정씨가 갑자기 나에게 왜 그러냐며 혹시 다른 남정네 생긴 거냐고 묻지 뭐예요. 그래서 난 그건 몰라도 되고 가지고 오물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지고 가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씨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되돌아가더군요. 정씨가 가고 빨랫줄을 보니
빨래들은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새 또 우리 집 빨랫줄에 걸린 옷들 훔쳐갈까봐 걱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일터에 일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보니까 마을 최순경이랑 강순경이 어떤 남자를 포박하듯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가다가 슬쩍 그들을 보며 인사를 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최순경이 하는 말이 드디어 마을 빨래도둑을 잡았다면서 이 남자가 우리 마을 빨래도둑이라며 잡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범인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니 웬일이니 정씨가 아닌 거예요. 그리하여 최순경에게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이 맞는 거냐고 하니까 맞다면서 빨래를 훔치고 있는 걸 봤고 그리고 이제껏 저지른 범행도 시인을 했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뭔지 모르게 제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한번 정씨에게 차갑게 대한 내가 더 이상 정씨를 잡을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안 되겠다 생각하여 용기 내어 정신의 집으로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생각하고 빈손으로 가기모해서 직접 담근 된장을 통에 담아서 정신의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정신의 집 앞에 서서 정씨를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늦은 시간에 김씨 여편네가 정신의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날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지 않겠어요? 저는 김씨 아줌마에게 여긴 웬일이냐고 물으니 갑자기 김씨 아줌마는 놀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막 도망치듯 가지 뭐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전 문 밖에서 정씨를 불렀고 정씨가 나오더라고요. 전 정씨에게 김씨 아줌마는 왜 왔다 간 거냐고 물으니 정씨에게 들은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글쎄 저 여편네가 자꾸 자기 집에 찾아온다며 싫다고 해도 정씨 보고 매번 어차피 마누라도 없는데 자기가 하루 24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마누라가 돼준다며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찾아온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전 김씨 아줌마보다 정씨에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끝끝내 김씨 아줌마를 받아준 거냐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오늘도 김씨 저 여편네를 내쳐준 거라고 말하며 자기에겐 나밖에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제 뭔가 퍼즐이 맞추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니까 저 여편네는 처음에 날 진심으로 정씨와 이어주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싶어져서 나에게 빨래도둑은 정씨라며 멀리하라는 말을 한 거였죠. 하지만 뒤늦게 모든 오해는 풀리게 되었고 드디어 전정씨와 재혼을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정말이지 정씨와 재혼을 안 했다면 평생 후회할 뻔했어요. 우리 둘은 이 마을에서 아마도 현재 가장 행복한 부부랍니다. 이제는 전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 한들 한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이미 정씨 아내인 게 너무나 좋거든요. 도시에서는 겨울이 아름다운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강원도 쪽 시골 근처는 겨울과 자연이 참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난 지금 강원도 쪽에 출장이 있던 터라 볼일을 보고 이제 서울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기상예보에도 없었던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눈발이
점점 더 거세져 갔다. 그리고 그 눈은 흑설로 변해가고 있었다. 차도에는 어느 순간 어둠이 낮게 깔리고 있었고 제설 작업이 늦어진 강원도의 어느 도로에서 나는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내 앞에 가던 차가 한순간 미끄러져서 갓길에 차를 박았고 멈춰졌다. 차에는 연기가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나는 너무 놀라 잠시 지켜보다가 지나가는 차들이 없으니 나라도 나가서 도와줘야겠다 생각했다. 난 갓길에 정차해둔 차에서 잠시 내려 그 차량 운전자가 괜찮나 확인해 보려고 사고 난 그 차 쪽으로 가보았다. 휘날리는 눈발을 맞으며 사고 난 차 쪽으로 가보니 다행히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 보였다. 보니까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아줌마인데 이제 보니 차도 고급스러운 외제차이고 행색도 세련돼 보이는 게 예쁘장한 사모님 같은 느낌이다. 난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차가 눈길에 미끄러졌다면서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한다고 그러는 거다. 보니까 곧 보험회사 쪽에서 올 것 같았고 난 괜찮은 것 같아 다시 내 차로 와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볼까 했는데 역시나 눈발은 더 거세져갔고 말 그대로 폭설로 변한 이 도로에 더 이상 차바퀴를 굴려가며 나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제설 작업은 하는 것 같은데 이곳은 아무래도 좀 더 늦는 느낌이 들었다. 이유는 바로 한계령 미시령, 대관령, 진구령 같이 위험한 내리막길이 있는 도로가 아니라 시골의 작은 지방도로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설 작업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안 되겠다 생각하여 우선 차 안에서 대기하며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렇게 갓길의 차를 정차시킨 채로 라디오를 들으며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얼마 뒤 갑자기 누군가 차 유리문을 툭툭 두들긴다. 난 그 소리에 놀라 그쪽을 쳐다보니 좀 전에 사고 났었던 내 앞에 외제차 아주머니가 내 차 옆으로 와서 내 차 문을 두들기고 있다. 난 차 유리문을 내려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했는데 워낙에 지금 기록적인 폭설이고 무엇보다 제설 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저히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였다. 그리고 눈길 사고로 하여금 사고 차량들도 급격히 늘어나서 빠르면 내일 새벽쯤에야 올 수 있다고 하는 거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보시다시피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차 안에 있다며 제설 작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머뭇머뭇거리며 무슨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진 말은 안 하고 알았다며 다시 자기 차로 돌아간다. 그 아줌마가 다시 가고 난 히터를 켜놓고 라디오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으니 한 15분 뒤에 그 아줌마가 다시 내 차에 오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내 차 유리창을 툭툭 치길래 난 그 소리에 다시 차 유리문을 내리니 갑자기 아줌마가 나에게 하는 말이 지금 차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차가 시동도 안 걸릴 뿐더러 히터도 안 된다면서 여긴 식당이나 쉬어갈 곳도 없는 강원도 시골도로이고 그리고 시간도 늦어서 어둑어둑해지니 혼자서 차 안에 있기가 여간 힘들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난 그러시냐며 그럼 얼른 내 차에 타시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감사하다며 기다렸다는 듯 내 차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는 거다. 난 그 모습에 내가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저러는지 살짝 불쾌하긴 했지만 나도 남자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생각했다. 아무튼 그 아주머니가 내 차에 오르자마자 내 차 안에는 고급진 이 아주머니의 화장품 냄새가 은은히 퍼지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는 실례 좀 하겠다며 내 차 뒷좌석에 앉아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다. 난 그 모습에 편하게 있으셔도 된다고 하니 눈웃음을 살짝 보이며 어디론가 전화하는 거다. 처음에는 평정심을 찾은 것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나가더니 어느새 통화 속 내용은 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자기가 지금 눈길에 차가 고장나서 못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믿어주냐며 그런 통화를 하고서 갑자기 화까지 내며 전화를 끊었고 급기야 눈물까지 훔치는 거다. 그 모습에 난 당황하여 나까지 기분이 안 좋아졌다. 얼마 되지 않아 이 아줌마는 자기가 내 차 안에서 실수했다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나보고 죄송하다면서 자기도 모르게 차 안에서 격하게 통화를 했다는 거다. 그래서 난 괜찮다고 말하며 급하게 어딜 가셔야 하는 거였냐고 물으니 아니라며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자기는 오랜만에 친척집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하면서 다시 서울로 가는 길에 이렇게 눈길에 사고가 난 거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다행히 좋으신 분 만나 차 안에 있으니 참 따뜻하고 좋다며 이 자리에 따뜻한 커피 한 잔만 더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다고 말해서 난 차 뒤편에 놔두었던 캔커피 하나를 그 아주머니에게 주었다.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캔커피 하나를 그 아주머니에게 마시라고 드리니 너무나 고맙다면서 캔을 딴다. 그리고 한 모금 들이키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다. 참 눈이 많이도 온다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요즘엔 문득문득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다면서 우리 때는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하면서 옛날 이야기들을 하는데 비슷한 세대여서 그런가. 우리는 공감대가 금세 형성이 되었고 말 몇 마디 나누면서 편안한 친구같이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조금씩 추위를 더 타길래 난 앞좌석으로 오라며 여긴 시트에 앉기만 해도 따뜻하다고 말하니 진작 거기에 앉을 걸 그랬다며 문을 열고 다시 조수석으로 올라탄다. 그렇게 난 오늘 처음 보는 이 아줌마와 단둘이 차 안에서 오붓하게 있게 되었는데 바로 옆에 앉으니까 이 아줌마에게서 나는 화장품 냄새가 더욱더 묘하게 느껴졌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늦은 저녁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아줌마는 나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나보고 사장님은 댁에서 어떤 남편이시냐고 뜬금없이 묻는다. 질문이 약간 아리송했지만 난 그냥 평범한 가장이라면서 두 아이 모두 결혼시키고 이제 아내와 단둘이 지내면서 아직도 이 나이에
여기 강원도로 출장을 올 만큼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중년의 남자라고 말하니 나보고 그러냐면서 사장님은 아내분에게 참 잘하실 것 같다고 말한다. 그 말을 난 뭐 다 그렇지 않냐고 말하니까 갑자기 이 아줌마가 아니라면서 자기 남편은 여태껏 자기에게 있어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다. 자신은 30년 넘게 남편과 살아오면서 바람 한 번 핀 적 없는데 남편은 자기가 매번 바람 피우러 다니는 줄 안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도 친척집에 다녀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늦어진 건데 아까 통화 내용 들으셨다시피 남편은 자기가 바람 피우는 줄 안다면서 정말 저런 남편과 한평생 살았다고 말한다. 보니까 정말 바람 한 번 안 피운 것처럼 말하니 뭐 난 이 아줌마 말에 신뢰가 갔다. 그러냐면서 난 이 아줌마에게 마치 카운셀러가 돼주듯 이러이러하면 남편분과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냐는 둥. 뭐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 그 말들이 모조리 다 필요가 없다는 듯. 결국 마지막엔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라도 이혼하시라고 말하고 말았다. 그랬더니 아줌마는 나에게 그게 정답이지만 생각보다 이혼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또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 아줌마. 우리는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더 이어나가는데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하품이 나왔고 이 아줌마도 하품을 한 번 하는 거다. 그래서 난 그러시지 마시고 핸드폰 가지고 계시니 이쪽으로 긴급 출동 오면 연락이 올 테니까 우선 눈 좀 붙이려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내 눈치가 보였는지 좀 고민을 하나 싶더니만 그럼 실례 좀 하겠다며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눈을 감았는데 아니 이 아줌마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그거는 소리가 아주 잠사다. 난 그 소리에 잠도 설치다시피 했고 그렇게 뒤척이다 잠이 들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차 안에서 앉아서 자느라 자세가 너무나 불편해서 몸을 다른 쪽으로 틀려고 눈을 잠시 떴는데 아니 내가 이 아줌마랑 머리를 맞대고 자고 있었던 거다. 우리는 어느새 운전석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서 머리를 맞대며 자게 되었고 시간은 왜 이렇게 가지 않는지 그런데 그 순간에 왜 이리도 떨리던지 뭔지 모를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때였다. 이 아줌마도 불편했는지 잠시 눈을 떴고 우린 어두운 정적 속에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서로 어색한 듯 눈인사를 잠시 하다가 다시 눈을 붙였는데 자다 보니 어느 순간 서로 한쪽 손에 맞잡고 말았다. 그렇게 새벽은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왔고 이쪽도 어느새 제설 작업이 다 끝나가고 있었다. 차량들의 도민이 조금씩 이루어져 갔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아줌마의 핸드폰으로도 전화가 걸려왔고 아줌마는 곧 긴급 출동 서비스가 온다며 자기 차 쪽으로 이만 가본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같이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한다. 그런 후 나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는 것이다. 그 쪽지는 바로 이 아주머니의 전화번호였다. 서울에 가면 살해를 하고 싶다는 이 아주머니가 내게 전화번호를 준 것이다. 난 그렇게 그 아줌마의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폭설 속에서 어렵게 집에 도착했고 며칠 후 이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도 이 아줌마가 나를 너무나 반갑게 받아주는 거다. 그런데 잠시만 기다리시려고 하면서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와 잠시 대화하는 게 들렸는데 보니까 남편과 싸우는 소리 같았다. 친구랑 통화하는 거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뭐라 하는데 괜히 나 때문에 저 집안이 싸움이 나는 것 같았고 오해로 인하여 이혼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니 그 순간 나도 내가 실수했다 여겨졌다. 아무래도 전화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냥 그렇게 차 안에서 단둘이 보내던 걸 마지막으로 여겼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작은 흑심을 품어서는 아무튼 내 자신이 몹쓸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다시 그 아줌마에게 그날 잘 들어가셨나 확인차 전화해 본 거라고 말했고 그 아줌마는 나에게 만나서 저녁을 산다고 했지만 난 지금은 멀리 다시 출장 나와서 어렵다며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연락한다고 하고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곤 후에 연락도 하지 않고 그 아주머니의 연락처를 지웠다. 아무튼 이 얘기는 몇 년